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위원회가 OECD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주차 공간이 없어 곤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골목 공유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구는 2021년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온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수용시설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뇌물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이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영어에 몸이 되는 일이 되풀이되는 건 국가적으로 망신이고 불행이라고 말했는데요. 권력형 비리는 지속적으로 엄단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 또한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이 다스의 진실 규명에 엄청난 시간과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된 것도 통탄스럽지만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건 재판 내내 보여준 이 전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전 대통령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빚어진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청산과 단죄의 역사를 매듭 짓고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역사로 나아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사면 주장도 나오고 있죠.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처지에 장기간의 수감 생활은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참회와 반성이 없는 한 선처와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한때나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인사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 성향의 A일보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왔고 너무나 오랫동안 비정상이 이어지다 보니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측면도 없지 않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을 가격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의 B일보는 또 하나의 세금 폭탄 투하 계획이 나온 것이라며 비난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며 이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집 한 채 마련한 성실한 국민이 왜 이 같은 징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C일보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정교하게 보완하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부과에 잣대로 활용돼 복지제도에 끼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D일보는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고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이미 큰 상황으로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 속도까지 차등화하는 건 부자 증세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되레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는 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요. 하지만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설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한 갈등이 첨예한 문제인 만큼 공시가격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9년 6월에 발생된 가평 익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된 고 윤상엽 씨 익사 사고와 관련해 윤상엽 씨의 누나가 국민청원을 올려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누나 윤 씨는 동생의 사망 이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으나 법적 배우자인 A 씨와 양자로 입양된 B 씨의 존재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생은 1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 없이 많은 빚만 남겨졌고 퇴직금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서 그 많은 빚은 현재 한정 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인 A 씨가 수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이젠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이 이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9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인데요. 이에 자치분권위원회가 OECD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자치분권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 자치분권위원회 OECD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OECD는 자치분권 강화,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첫 번째 행사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안건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 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시작하며 29일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컨퍼런스의 기대 효과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좋은 제도나 관행은 이제 해외에 소개할 수도 있고요. 또 OECD가 먼저 저희보다 앞서가는 건 또 저희들이 또 배울 수 있는 상호 학습도 되고 상호 교류하는 뭐 그런 새로운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 단장은 이번 MOU 체결로 인한 포용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OECD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런 포용적 성장을 하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튼튼한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 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국정감사가 끝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내부 갈등도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직후 평검사들은 실명으로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으로 검찰개혁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이모 검사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받아쳤습니다. 추 장관의 답변 이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기도 한 춘천지검 최모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신 역시 커밍아웃을 한다고 제목을 적고 장관님은 이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다며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밝히며 추 장관의 일명 좌표 찍기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 옹호론과 비판론이 제기되는 등 내부 갈등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된 후 공수처장 임명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여당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은 한자리에 모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추천하고 위원들은 앞으로 각자 5명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뒤 이번 달 13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천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현 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 여야 몫의 추천위원이 각 2명씩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회기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계속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안 개정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위원회의 결정에 국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행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두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꾸려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강북구 지역 내 국공유지 개발 사업과 정부 공모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강북구가 지난 2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강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 등 실행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상호협의해 발굴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또 강북구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공유지 개발 사업과 중앙정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업무 분담을 통해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수유 1동, 419 사거리 부근을 포함해 우이동과 인수동 일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수봉 숲길 마을을 비롯해 삼양동 소나무 협동마을과 양지마을, 햇빛마을 등 4개 지역에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에 위치한 이들 쇠퇴지역은 최고 고도지구 지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습니다. 지난 9월 간담회와 실무자 회의를 거쳐 이번에 협약을 맺은 강북구와 LH공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모든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마포구는 주차 공간이 없어 곤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과 함께 지난 3월부터는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올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는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은 단독, 빌라, 다가구 주택 등에 있는 개인 사유지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면을 확보하는 민관 협치 사업으로 주택난이 심각한 신수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을 우선 선정해 운영해왔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모집된 골목공유 활동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홍보물 전달에 노력한 결과 마포구는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5개소와 골목공유 주차장 6개소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포구는 당초 4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을 지역 내 전체 동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공유 주차면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왕시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141로 협약 사업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의왕시 지회에서 주관하는 141로 협약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141로 협약 사업은 지역 내 기업과 단체가 경로당과 지원 협약을 맺고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미소나눔, 의왕 시니어 클럽, 청계사, 경기중앙교회 등 7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26개 경로당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후원기관은 경로당 환경 개선과 회원들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대전 스토리 투어가 대면과 비대면 미션형 투어로 운영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색다른 대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대면 형태의 대전 스토리 투어와 비대면 미션형 대전 스토리 투어를 병행 운영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미션형 대전 스토리 투어는 10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도심 투어, 새벽 힐링 투어, 야간 투어, 역사 투어 등 총 4개 유형 7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능하고 원하는 날짜와 코스를 정해 신청하면 신청 후 5일 이내에 주소지로 스토리 투어 미션 키트와 투어 설명서가 배송됩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투어 설명서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대전 스토리 투어 유튜브 채널로 연결돼 투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도 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출퇴근길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광주시가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장 경청의 날에서 시민과 관계자들은 월전공원에서 평동역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자전거 도로 여건을 직접 살피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활형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경청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구간이 짧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확대되거나 이러면은 좀 더 이용하는 데 쉽고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34개 업체에 13,800여 명이 근무하는 평동산단 일대는 자전거 도로 노후화로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상무지구 1호에 이어 평동산단에 제2호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번 현장 경청의 날은 자전거 타기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동산단 일대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면 지하철과 연계돼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609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에 따른 보상비와 경포지구 농경지를 확보해 방제시설을 조성하는 데 각각 300억 원씩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포지역 유수지 조성 사업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495억 원을 들일 계획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사업은 교동과 포남동, 초당동, 주문진 일원 13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9억 원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로 활용됩니다. 평창군은 2021년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매입 및 건축 공사비 26억 원, 농기계 구입비 8억 원 등 총 34억 원으로 2개 사업소는 각각 농기계 보관 창고,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평창군은 현재 신축 부지 선정 및 매입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내년 1월까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박림면, 대화면 남부, 대관령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농기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임대 농기계 이용의 불편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부품 기업 입주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원형 일자리 사업 모델인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광주형에 이은 정부의 제2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식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혜택 및 투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은 차량 개발 단계부터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이 협력하여 사업 초기의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추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는 한편 추가적인 이익은 지역사회 환원을 약속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 모델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완성차 기업인 주식회사 디피코를 포함한 7개 기업은 총 742억 원을 투자해 503명을 신규 고용하고 2030년까지 47,280세대의 전기차 생산과 부품 8만 세트 수출을 포함해 2조 1,6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사업, 공공어린이집 설치 등 11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행복주택 건립 등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횡성구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으로 지역 산업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횡성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7곳.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군에, 제천과 옥천, 영동 음성 단양은 위험 지역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농촌 지역 삶의 질 개선 사업, 농시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첫 농시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영동군 황관면과 증평읍, 괴산읍, 단양군 매포읍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영동과 증평은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끝낸 뒤 실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괴산과 단양 역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기존에 추진 중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지역별 밑그림이 그려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도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교용, 문화, 의료 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합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 기반 구축,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전문 농업인 육성도 나설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2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한 기업은 주식회사 덕산 GS와 주식회사 이유코퍼레이션으로 주산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될 덕산 GS는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24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청소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될 이유코퍼레이션은 구조 목재, 목건축 자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14억 원을 투자해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시민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걷기와 체질량 지수, 절주 등의 주제로 1530 걷기 일일이 만보, 나 혼자 뺀다 등을 마련하고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 꾸러미 모니터링 사업 등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교육 자료를 전달하고 상담 교육이나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생애주기별 심리적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마음 방역 키트, 자살 예방 콘텐츠 정보 제공 등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에 포항시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개소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호흡기 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개소했습니다. 시는 지난 8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티병원과 협력 사업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22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절기 독감과 호흡기 질병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는 처방과 함께 코로나19 검사까지 가능한 통합적인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또 클리닉은 수액 처치실, 코로나 검체 채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진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기석 투명 스크린, 양음압 설비 등의 시설이 있으며 환자 간 동선 분리와 같은 보건복지부 설비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진료 환경도 구축돼 있습니다. 시는 시민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4개소 이상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 8.15 광복 이후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비극적 사건이었죠. 이를 기리기 위해 여수시가 제72주년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 대표가 참석해 화해와 상생의 의지를 밝혔고 올해는 순직 경찰 유족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최초로 민, 관, 군, 경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고 방역 스테이션을 마련해 참석자 전원 발열 체크와 좌석 간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됐습니다. 추념식은 4대 종교단체 대표의 추모 의식과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영상 상영과 추모 공연, 추념사, 헌화와 분향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묵념 사이렌을 10시 정각에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여순 사건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전주시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 직접 경험한 관광 거점 도시 전주의 모습을 각 나라에 알릴 예정인데요.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해외 미디어, 소셜 인플루언서, 관광공사 등 홍보 및 관광 마케팅 분야 활동을 하는 외국인 22명으로 구성된 관광 거점 도시 글로벌 컨설팅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향후 글로벌 관광 마케팅과 SNS 영상 홍보, 전주 관광 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시는 컨설팅 단원들에게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의 중요성과 향후 컨설팅단의 역할을 소개했고 현재 해외 거주 중인 컨설팅 단원들도 온라인으로 위촉식에 참여해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글로벌 컨설팅단 운영 외에도 SNS 해외 홍보, 전주시 여행국제 컨퍼런스, 관광국제기구, 해외 유력 미디어 등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시 문화과학과 관계자는 글로벌 컨설팅단의 활동을 통해 관광 거점 도시 전주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이 직접 경험한 전주의 모습을 각 나라에 알릴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꼭 한번 여행하고 싶은 가장 한국적인 관광도시 전주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네, 진안군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운영합니다.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고양이로 인한 민원 해결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황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안군이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 해결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길고양이 시범 급식소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는 민선 7기 공약 사업 중 반려동물 케어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 사업의 일환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적정량의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쓰레기 해체 방지, 고양이 구내염 발생으로 인한 분비물 오염 방지하여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길고양이 급식소는 설치 제작 중에 있으며 군은 길고양이와 국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관련 사업에 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네, 군산시가 자연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총 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각종 자연재난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황인화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정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처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총 사업비 5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붕괴위험지역 등 15곳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재난과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실시간 현장 영상 송출 및 변이 계측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집안 사면 붕괴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지진 및 겨울철 해빙기 등 보이지 않는 재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보다 신속한 재난 예측에 조기 대응이 가능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경기도 동두천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큰 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진화 과정에서 시설 내 세정탑이 무너지며 소방관들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골절상 등 크게 다쳤고 잔불을 정리하던 소방관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5시 2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에 위치한 1,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쓰레기 처리 시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65명을 동원했습니다. 오전 6시 33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으며 화재 발생 약 4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5시 30분께 시설 내 악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세정탑 윗부분에 있는 높이 7m, 폭 2m의 굴뚝 형태 구조물이 무너지며 소방관 3명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A 소방이와 30대 B 소방사가 늑골 골절과 허리뼈 파열 등 중상을, 20대 C 소방사가 골절상 등을 입는 등 소방관 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A 소방인은 병원에서 머리 부분에도 큰 부상이 확인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 40분께는 잔불을 정리하던 30대 소방관이 턱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불은 완전히 진화됐지만 쓰레기 더미 속 불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양평에서 비로 인한 물을 배수하는 우수관 매설 공사 중 인부 3명이 흙더미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2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에서 우수관 매설 공사 중 사람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에 따르면 인부 3명이 흙더미에 묻혀 있었으며 그중 2명은 허리까지, 1명은 목 아래로 흙에 매몰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의식은 명료했으나 목까지 매몰된 1명은 호흡곤란의 중상이 추정되는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 중 흙더미의 추가 붕괴가 우려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제거한 후 매몰된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가을철이 되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중턱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2시 5분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중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3대와 소방대원 등 9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현장과 용문산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민가와 고압선 등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가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4명인데요. 그중 2명은 감옥에 있거나 갈 예정이고 다른 2명은 이미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대통령을 갖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